60대에 재혼을 했더니 다들 꼭 묻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어땠어요? 진짜 설레긴 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죠. 그날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인생 겪을 건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오늘은 절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중 뜻밖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 제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사랑 앞에선 설레고 흔들리고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물들이던 토요일 오후, 향운사의 작은 법당은 나무 향과 묵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법당 구석에 자리 잡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저는 눈을 감은 채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여기 날씨는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날씨예요. 벌써 7회째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절을 찾았습니다. 24세 만나 66에 떠나보낸 남편. 50년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한참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선 이 작은 절에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법당 창문 너머로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눈여겨본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뒷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은 모습이었지만 키가 큰 편이었고 깔끔한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법당을 나와 작은 뜰을 지나는데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오는 분이 계시더군요. 뜻밖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어요. 제 대답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도 그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낯선 이와 시선을 마주친 것뿐인데도 묘하게 마음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문득 얼굴에 주름이 눈에 들어왔고 제 나이가 68이라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볼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절에 가야 하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한 연보라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빗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우스웠습니다. 이런 나이에 누구를 의식해서 꾸미는 건지. 향운사에 도착해 법당으로 향하는데 뒷마당에서 그 남자가 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자마자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당황해 법당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절 향이 더 진하죠. 좋아하시나요?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비 오는 날은 향이 더 짙게 느껴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우산을 조금 제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우산 아래 살짝 어깨를 맞대고 걷는 느낌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절 입구를 빠져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성규라고 합니다.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윤정화예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71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절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주는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 한성규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깊은 눈빛, 조용한 배려. 저는 문득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 미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순아,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미순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한성규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순 씨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 절에 봉사활동이 있다고 했지? 그 남자분도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가보면 어떨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순 씨와 함께 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절 마당에 도착하자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성규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화 씨.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순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봉사활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와 한성규 씨는 나란히 걸으며 절 뒤편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봉사활동은 절 뒤쪽에 있는 작은 돌탑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희는 묵묵히 돌탑을 정리했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향은 진하게 우릴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하죠. 사람도 그렇겠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우리의 상황을 비유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인연, 그것은 어쩌면 더 깊고 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간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절 마당에 차려진 작은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순 씨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한성규 씨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차를 내려놓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순 씨는 눈치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나 스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먼저 실례할게. 미순 씨가 자리를 비우자 저와 한성규 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용기를 내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7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이절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는 깊은 공감을 담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성규 씨가 법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작은 차 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절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조용히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교수였고 수묵화를 즐겨 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작은 도서관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절 인근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일주일 후 저는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소녀처럼 손거울을 꺼내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입술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한성규 씨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이 왠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미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묵화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형태보다는 감정을 그리려고 했죠. 그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을 쳐다보더니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놀라서 한성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수진아. 너 어떻게 여기에? 엄마가 아버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제가 위치 추적해서 왔어요. 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은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친구분이신가요? 네, 절에서 만난 인연이에요. 한성규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의 딸을 소개했습니다. 제 딸 수진입니다. 요즘 제가 혼자 산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안도했는지 깨닫고 민망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우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성규 씨는 그녀가 떠난 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따님이 아버지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한성규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절에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 절에 도착했을 때 한성규 씨는 뒷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 입구에서 낯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성규 씨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번 딸이라고 소개했던 수진 씨와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배신감과 상실감. 남편은 결국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저를 사랑했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성규 씨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음속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다시 설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우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한성규 씨의 편지였습니다. 정화 씨께 갑자기 연락이 끊겨 걱정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절에서 함께 있던 여성은 제 동생입니다. 서울에서 잠시 내려와 절에 들렀다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던 것뿐입니다. 정화 씨를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일은 없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성규 올림. 편지와 함께 작은 수묵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절에서 기도하는 제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으로 표현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 한성규 씨를 오해했어. 미순 씨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그날 같이 있던 여자, 한성규 씨 동생이래. 서울에 살다가 가끔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너 어떻게 알았어? 절에 물어봤지. 스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성규 씨가 내 이야기를 많이 했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만나러 가야지. 그 나이에 만난 인연이 쉽지 않을 텐데. 다음 토요일 용기를 내어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성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기쁨과 안도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오셨군요. 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설명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법당 바깥 처마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오해와 감정을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씨를 보는 날마다 제 삶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기도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절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성규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첫 번째 감상자였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가이기도 했죠. 그의 말에 저도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책을 읽을 때면 항상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책 읽는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했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처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아픔, 그리고 그 후의 외로움.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더운 날 한성규 씨는 저를 작은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전시회는 절 근처 조그만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향기로운 침묵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묵화들 중 상당수가 절에서의 풍경이었고 몇 점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정화 씨를 만난 후부터 그린 그림들입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들은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은 뒷모습만으로도 제 모습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등선이 외로움과 동시에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카페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성규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화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글씨로 쓰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드린 기도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성규 씨는 저를 차에 태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조용한 어촌 마을의 작은 등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이제 만난 지 반년이 넘었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정화 씨에게 청혼을 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많은 것을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에 자녀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제 딸 미경이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축하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한성규 씨의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처음부터 저를 반겼고 아들 준호 씨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4세 결혼해서 50년을 함께한 전 남편, 그리고 이제 68배 새로 시작하는 결혼.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향운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렀습니다. 스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남은 시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미순 씨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어떻게 보낼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날 밤이에요. 결혼 후 우리는 한성규 씨의 작은 한옥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은 절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아담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맞춰갔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묵화첩을 꺼냈고 그동안 그려온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기도의 여백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은 설레는 것보다는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참 설렜습니다. 마치 20살의 소녀처럼 심장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토요일마다 함께 절에 갑니다. 가끔은 서로의 자녀들을 만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눕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피어난 사랑. 그것은 나이가 무색하게 저를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 어땠어요? 진짜 설레긴 했어요? 그날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인생 겪을 건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규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